제305회 희망의 경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권철현님을 모시고 실현이 곧 축복이다라는 주제로 약 90분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강사님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신 후 일본 국립스쿠바 대학교에서 도시사회학 박사를 취득하셨으며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과 주 일본 대사로 활동하셨습니다. 저서로는 간큰 대사, 당당한 외교와 부산 대개조론, 시민이 주인이다 등이 있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권철현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철현입니다. 어저께 제가 90분 강연이니까 위에서 앉아서 이야기하게 해달라 했더니 욕을 갖다 놨는가 본데 여기에 테이블을 갖다 줘야 제가 편안하게 할 텐데 또 서서도 잘합니다. 2시간도 서서 강연도 잘하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만 예, 오늘 우리 김의겸 부지사님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곳은 처음인데요. 제가 남경필 지사하고 아주 오랜 인연이고 제가 친형처럼 지내기도 하고 해서 가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여튼 요즘 이쪽 북부 쪽에 몹시 신경을 많이 쓰고 왕래가 많고 뭐 해서 사람들이 자기 보고 남경필이라 안 하고 북경필이라 그런다고. 맞습니까? 북경필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너무 지우치지 마라 하고 이야기는 농담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많은 인구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이 크게 발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부지사님께서 행정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또 와 계시고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남경필 지사는 이제 겨우 5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냥 정말 부탁이 하나 있다. 빨리 좀 늙어라. 빨리 좀 늙어라. 얼굴이 그렇게 어린애 같아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냐. 하는 일은 대단한데 정말 용기 있고 용감하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진짜 빨리 깨어나 있고 스피디하고 그리고 남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판단이 빠르고 장점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생김새가 너무 젊어서 말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생김새하고 같이 부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발 좀 빨리 늙어라 그러는데 요즘 보니까 이제 조금 얼굴에 연륜이 조금 익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남경필 지사의 가장 뛰어난 점이 뭐냐라고 여러분 제가 오늘 잠시만 1분만 얘기를 할게요. 저희들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잘 만나게 해주는 만남의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늘 옆에 사람들을 잘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늘 남경필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많이 만납니다. 참 신기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사가 되더니 괜찮아요. 자와 우를 만나게 하고 진보와 보수를 만나게 하고 여와 야를 만나게 하고 일 없는 사람들을 일자리와 만나게 하고 여러 만남들을 해내더라고요. 근데 그 만남들은 남들이 한번 하지 못했던 그런 만남들을 주선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지 않는 길을 잘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뒷덜미를 잡아 당기고
빨로 글로 가지 마, 좀 천천히 가 하기도 하곤 했었습니다만, 남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 길만 가고 어떤 사람은 왼쪽 길만 가는데, 이 친구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가지 않았던 다른 자도 우도 아닌 길을,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이번에 또 지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역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그가 걷고 있더라고요. 이 가는 길이 저는 정말 성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이 친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여야를 초월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일들이 성공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남경필 지사의 뛰어난 점 중에 하나는 귀가 확실하게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야기하면 저도 그런 버릇이 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 말 들어봐 하고 나의 주장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 지사는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잘 듣고 나서 판단이 아주 신속합니다. 저렇게 남의 말을 잘 듣는 젊은 사람도 있나 싶을 정도로, 그가 30살 때부터 지금까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감탄을 할 때가 많은데요. 아마 도지사가 되고 나서도 그런 것이 아닌가. 조금 전에 우리 부지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그런 점을, 역시 지금도 그러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그 만나게 해주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길을 걷는, 또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 듣는 우리 스마트한 자이언트, 스마트 자이언트 남경필 지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났습니다. 여러분과 남경필의 만남이 정말 좋은 만남이 되어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경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행복한 경기도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경필 지사 하는 일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이 곧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가 제가 일본 대사를 마치고 와서 쓴 책, 간큰 대사 당당한 외교란 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왜 간큰 대사인가 하는 그 책을 보셔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간큰 짓을 좀 많이 해버려서, 남경필 지사만큼 간이 큰 건 아니지만 저도 간 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불러줘서 간큰 대사 당당한 외교란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속에 제일 마지막 부분, 에필로그, 끝내는 부분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은 지루하지 않았어요.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은 지루하지 않았어요.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우아한 말 아닙니까?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은 지루하지 않았어요. 제 처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그걸 책의 에필로그의 제일 마지막 제목으로 달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 부산 경상도 말로 바꾸면요, 아이고 문디, 니 때문에 하루도 편한 날 없었다. 아이고 문디야, 니 때문에 하루도 편한 날 없었다. 그걸 좀 배운 사람 점잖게 하면,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은 지루하지 않았어요. 말하기 따라서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죠? 그렇게 에필로그를 그런 제목으로 들 만큼 제 인생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7막 8장이라고 제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8막 9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7살 만 27살 젊은 나이에 제가 대학 전임 강사 대우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에.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오버했는지 당시에 군부 쪽에서 저에게 나가라, 학교에서 나가라. 그래서 힘이 없어서 학교에서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일막이 끝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영등포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했고, 그게 제 2막이 시작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할 겁니다. 그 2막이 잘 됐었는데, 이제 내가 한국 기업에서 크면 되겠구나 싶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고 학교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한 해 맺힌 때라 그 2막을 끝내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3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강한 말 또 가벼운 행동 같은 거 하지 않고 신중하게 점잖게 잘하고 있는데 이 강주에서 민주화 투쟁, 강주 사태, 소위 말하는 강주 사태가 터지고 나서 다시 한번 대학에 있는 불순분자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걸려들어가지고 나가라, 또 나가라. 그때는 목숨 걸고 싸우고 해서 직은 그대로 2대, 직은 그대로 2대 나가라.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강제 출국을 당해서 제 3막은 끝나고 제 4막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던 일본 교수가 있는 일본으로 강제 출국을 당해서 4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생활을 잘 끝내고 또 5년 만에 일본에서 5년 있다가 이제 귀국을 해서 대학 교수로 다시 복직을 했었습니다. 제 5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5막의 대학 교수 시절 중에 제가 큰 경험을 하는 놀라운 시련이 축복이라는 것을 진짜 깨닫는 사건이 5막 중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께서 학교에 있는 것도 좋지만 날 좀 도와라. 제 고향의 선배이고 고등학교 또 선배이고 과거에 젊었을 때 아주 가까웠던 제가 경상도 말로 햄요 하고 따라다녔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국회에 출마를 했고 이제 5막이 끝나고 6막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15대, 16대, 17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국회의원 생활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선 국회의원이 끝나고 재선 국회의원이 들어갈 때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고 앞으로도 있기가 어려운 기록을 제가 세웠습니다. 국정감사를 끝나고 나면은 어떤 국회의원이 잘했는가 하는 걸 발표를 그때 했었는데 조선일보가 동료 의원이 뽑은 베스트 10을 뽑았는데 베스트 10 중에서 제가 베스트 1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이 공무원이 뽑은 베스트 10을 발표했는데 베스트 10 중에서 제가 베스트 1이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시민단체가 뽑은 베스트 10을 발표했는데 제가 베스트 1이었어요. 세 부분의 상관왕이었습니다. 왜 이게 유일하고 마지막인가 하면 제가 그렇게 될 때는 그 전에 그 모든 부분에 1위를 한 사람이 혼자밖에 없었는데 너무 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그 후에 몇 년 후에 이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제도가 없어진 이상 이런 기록을 가질 사람이 없어서 마지막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국회의원을 하고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단장을 하고 이제 4선 국회의원이 되면 저에게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을 때 정치판이라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 아닙니까? 제가 공천 탈락이란 걸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일 대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 대학 유학생 출신이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일의원연맹의 간사장을 했고 그래서 일본 통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일본 대사로 가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단한 충격이었고 실망이었죠. 그래서 제 인생이 7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일본 대사를 3년 2개월간 잘 끝내고 돌아와서 정치에 재개할까도 했지만 하지 않고 일해재단이라고 불리우던 세종재단 이사장으로 몇 년간 잘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인생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부산시장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21년 전에 대학 교수 시절에 부산 대개조론, 지방이여 깨어 일어나라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책 참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부산 대개조론. 부산자만 빼면 다 붙이면 됩니다. 경기 대개조론, 인천 대개조론, 강주 대개조론. 거기에 수치 좀 달리 하면 됩니다. 이 책은 도시 문제를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바이블 같은 정도의 책이라고 알려진 만큼 대단한 책을 제가 썼었습니다. 근데 이게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에서 커야 되는데 부산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니까 부산 대개조론을 썼던 사람으로 부산을 직접 만지고 싶어서 자꾸만 부산시장으로 가려고 하는 버릇이 생겨버린 것이죠. 21년 전에 부산에 새로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덕도 국제공항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당시에 미군 부대였던 하야리안 미군 부대를 이 미군을 어떻게든 해서 내보내고 이곳을 시민대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작년에 또 도전을 했는데 모든 여론조사에서는 한 번도 2등을 하지 않고 제가 계속 여론조사에서 1등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1등입니다. 우리 남경필 지사처럼 아슬아슬한 1, 2등을 하고 때론 뒤집어지고 하다가 되는 게 아니고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 당을 오래 떨어져 있고 해외에 오래 나가 있다가 보니까 당내 경선의 벽을 뚫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좌절을 당했습니다. 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인생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끝없이 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경험에 의해서 느낀 것은 시련이 곧 축복이라는 느낌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당한 시련 또 느끼고 있는 이 어려움도 어떤 새로운 축복을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겠지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련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시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행복을 느낄 권한이 없다. 시련을 당한 사람만이 행복을 느낄 권한이 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련을 당해봐야 행복의 꿀맛을 진짜 알게 됩니다. 하루 종일 놀던 사람이, 하루 종일 비실에서 놀던 사람이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 무슨 맛이 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씻고 잠옷 갈아입고 침대에 누울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제 쉬는구나. 편하구나 하고 발을 쭉 뻗을 때 그 기분이 상상하기 어려운 기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찬가지로 시련을 당한 사람만이 그럴 힘들 때도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꿀맛 같은 행복이 오는구나 하는 걸 진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련이 곧 축복이라는 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직생활에 들어와서 공무원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생 1막을 계속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시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가정적인 문제든 또는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상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시련을 겪었을 것이고 아마 앞으로도 시련을 겪게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1막을 끝내고 2막 인생에 들어갈 때 또 새로운 시련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새로운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단련 과정이고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뼛속 깊이 좀 느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 27살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용기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씩씩했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인기도 있었고요. 학교 안에 운동권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줄 뒤에 줄줄 따라다닐 정도고요. 저희 강의실에는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요. 이 강사가 강의하는 강대상 위에까지 학생들이 올라와서 앉아있을 정도로요. 멋지게 강의도 하고 용기도 좋았죠. 그런데 아마 우리 성서의 진리에 서서 남자답게 굳세어라는 그런 말을 너무 믿은 탓인지 제가 좀 곧바른 소리를 너무 잘했던 탓인지 어느 날 대학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의 교수란 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대학도 힘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국세청 같은 걸 동원하고 군부를 동원해서 한마디 해버리면 자질할 듯이 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사람과 제가 좀 일찍 결혼을 해서 집사람과 애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27에 가서 29살쯤 됐을 때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직장을 다시 구해야 되니까요.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청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에 의해서 영등포에 있는 통신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야전, 전화기, 무전기, 통신기들을 만드는 교환기 같은 걸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렇지만 무슨 재미가 나겠습니까? 밤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술로 때울려 해도 때워지지가 않는 거죠. 제가 믿는 하나님한테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강의 중에 제가 하나님 이야기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대신에 불교 믿는 사람은 부처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 거부감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옳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대학에서 저를 쫓아내십니까? 어떻게 보고 싶은 가족들하고 헤어지게 하십니까? 영등포에 있는 공장인데 경부선 열차가 지나갑니다. 밤늦게 경부선 열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으면요. 부산 가고 싶어서, 집사람 애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납니다. 통행금지가 있을 때였습니다. 집에 가봤자, 하숙집에 가봤자 뭐합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잘 때가 많습니다. 간이 침대를 놓고 뭐 이것저것 보다가 잡니다. 특히 밤늦게 울리는 기적소리는 어떻게 그리 슬프든지요. 근데 어느 날 밤 12시쯤 돼가지고 경비실에서 직원이 하나 올라오더니 제가 대학에서 그래도 교수로 있다가 왔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업을 모르는 사람에게 총무과장 대리란 직책을 그때 줬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창피도 많이 당했습니다. 아무도 몰라가지고. 도장 찍는 걸 몰라가지고요. 큰 도장하고 조그만 도장을 주더라고요. 큰 도장을 직원들 10권 발행할 때 저희 도장을 찍어야 돼요. 저 위에 과장이 없는 대리였어요. 그걸 주고 나서 또 결제가 올라오길래 조그만 도장을 결제 탁 찍었더니 왜 상무가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권대리, 이 도장은 글자 같은 거 틀렸을 때 또는 돈 앞에 딱 찍는 거지 결제란에 찍는 게 아닌데 그것도 아직 몰라요. 그럴 정도로 전혀 몰랐거든요. 밤 12시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경비가 올라와서 이 그룹에, 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전체 그룹의 회장이라고, 너 간부가 있느냐 물어서 총무과장 대리가 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바꾸라 그러네요. 저 권철현입니다. 언제 왔어? 2달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뭘 잘 모르겠구만. 요새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 남자 직원은 몇 명쯤 되고 여자 직원은 몇 명쯤 됩니다. 그 부분에 전공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공들은 좀 확보가 잘 되고 있어. 이런 기능공은 이 정도 확보되고 있고, 이런 기능공은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답을 제가 몇 군데 하고 났더니 조금 재미를 붙이셨는지, 지난번 자네 공장에 갔을 때 공장 마당에 야전 전화기 만드는 철판이 몇백 장이 깔려 있었는데 아직 그게 그대로 있나? 자네가 생산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겠구만. 예, 제가 생산 담당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 운동장이 총무과 소속이라 책임이라 운동장에 철판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 2달 전에 이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 요새 그 제품 반품이 많이 들어오나? 자네 참 생산 담당이 아니지. 예, 제 담당은 아니지만 경비실이 제 소속이라 반품이 경비실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반품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네요. 공장 오른쪽 제일 끝에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었는데 그거 고쳤어? 예, 유리창을 바꿔놓습니다. 크기가 얼마만한 크기였어? 제가 거짓말 하는 줄 알고요. 가로 세로 어느 정도 크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룹의 오나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하더구만요. 하여간 별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놀랍게도 별걸 다 대답을 했습니다. 왜 대답을 많이 할 수 있는지 압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면 뭐합니까? 처자식도 아무도 없는 집에. 그래서 늘 제가 대학 교수가 간 노트 준비하듯이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그날 그 전화가 왔을 때 그 자료들이 책상 앞에 쫙 있는 겁니다. 쫙 있는 겁니다. 물어보면 다 대답합니다. 반품이 이런 게 반품이 들어오고요. 뭐가 다 눈으로 보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상대방은 기가 막혔을 거 아닙니까? 온 지 2달도 안 됐다는 놈이 뭘 이렇게 많이 알아? 대단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전 그룹의 임원 비상 소집이 일어났고요. 그 회장께서 그룹의 비상 소집을 한 중력들에게 이 사람들아, 우리 그룹에 천재가 하나 들어왔다, 천재가. 어제 내가 200가지를 물어봤는데 2가지 빼놓고 대답을 다 하더라. 온 지 2달도 안 됐단다. 세상에 이런 놈이 다 있다. 당신들 아나? 하고 막 비상 소집을 해가지고 굉장히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버스를 다 태워가지고 제 있는 회사에 가서 니 가가지고 총무과장 대리 앞에 가가지고 중력들이 가서 절 한 번씩 하고 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제 집안에 자영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그 회사에 있는지 몰랐는데요. 자네가 여기 있나? 자영 어쩐 일이요? 집안 뭔 자영인데. 그랬더니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제 권철현의 출세의 비결이 안 됐겠습니까? 6개월 후에 과장, 6개월 후에 차장, 6개월 후에 그 그룹의 비서실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31살 때 그룹의 비서실장이 된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 찾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31살에 그룹의 비서실장이 되고 일을 하는데요. 이 회장이 저를 죽일 듯이 다루기 시작합니다. 하여간 별의별 걸 다 물어봅니다. 하여간 저는 가능한 대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회장이 골프를 치러 가기 위해서 예약을 하면 저는 그 일주일 후, 2주일 후 일기까지 다 봅니다. 당시 우리 일기예보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일기예보까지 전부 가져다 놓고 다 조사를 합니다. 오늘은 가셔도 비가 올 텐데요. 이 사람은 아침에 비가 괜찮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뭐 오후에 비가 옵니다. 니 말대로 비가 오네. 이러고 다시 들어오시기도 하고. 하여간 저도 맞추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너무 가혹할 정도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 특별했던 게 전 그룹의 공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불이 날 때도 있고 제품이 이제 반품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회장이 저를 시켜서 보고서를 내게 합니다. 그럼 제가 왜 불이 났는지 다 조사를 합니다. 공장의 그 담당자들 다 불러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제품이 왜 반품이 일어났는지, 화학회사에 가면 화학회사에서 이 전기의 밝기 때문에 이 제품에 화자가 났는지, 그래서 그 전기 조사도 다 하고, 어디 가서든 통신회사면 통신의 뭘 또 조사를 다 하고요. 애사회사 가면 애사회사 걸 다 조사를 하고요. 하여간 가는 데마다 담당자들, 부장들 뭐 불러서 전부 저한테 보고서를 올립니다. 회장이 보고서를 보다가 뭘 물어봅니다. 제가 대답을 잘 못하면 회장이 성질이 지랄 같아요. 뭘 잘 못하면 휙 집어 던져요. 왜 던져요? 그냥 앞에다가 이 사람은 이거 아니 이러면 되지. 성질이 어떻게 무서운지요. 확 집어 던져. 똑똑히 알아보죠. 회장 앞에 말이야 보고를 하면서 모르는 걸 들고 오느냐고 다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고 들어갈 때는 혹시 또 내가 모르는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애매한 게 있으면 공장에 전화해보고 어디 전화해보고 다 확인하고 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훈련을 한 6개월간 열심히 받고 났더니요. 어느 날 전 그룹의 과장급 이상의 인사카드를 비서실에다 비치하라고. 물론 공장에 복사해서 있겠죠. 다 비치를 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A 공장이 B과의 과장이 요새 무슨 일 하고 있나? 그 친구는 어느 대학을 나와서 이런 것이 전공인데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적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물어봐서 모르면은 내가 널 보고 뭐라 그랬냐? 빠짐없이 모든 걸 다 간부들에서 알아놓으라 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외웁니까? 이걸 다. 그냥 그다음부터는 제가 회장이 안 계신 시간은 공장으로 쫓아내려갑니다. 가가지고 과장들도 만나고 하는 일도 확인하고 그 사람 이름도 외우고 밤
퇴근하고는 저는 퇴근이 없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또 어떤 공장에 야간 작업하는 데 가서 그 야간 작업하는 현장에 가서 보고 하여간 그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근데 그 어느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다 합니다. C 공장의 개발부장은 생일이 언제고, 그럼 제가 부릅니다.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올라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부장님 생신이라고 저보고 저녁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아, 회장이 내 생일을 알아요? 아, 그러던데요. 그래서 제가 저녁 대접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에게 회장님이 이런 집에 가서 드시라고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제가 다 또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다 알게 되고요. 그런 이제 생활이 또 한 6개월 지나갔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반개사 사장들이 회장에게 결제를 맡는데, 우리 회장께서 사장들이 가져오는 결제를 실장이 다 받아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네가 나한테 결제를 맡도록 해라.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러. 그래서 이제 제가 사장 한 분에 올라오면은 다 사장이 결제 맡을 내용을 전부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별 자금 관계부터 뭐 인사관계 뭐 다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회장한테 결제 맡으러 들어가서 역시 또 회장이 물어보는데 잘 모르면 또 집어 던집니다. 이 또 훈련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다 받고 났더니요, 좀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하여간 내가 뭘 모를까? 내가 뭘 모를까를 모르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회사 이름을 아세요? 안양에 있는 국제전선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저희 반개사 중에 국제전선. 이 전선 회사로서 참 기가 막힌 좋은 공장을 지어 출발했는데, 금성전선하고 대한전선, 그 기존의 큰 두 전선 회사 때문에 전량 수출 조건으로 했는데, 전량 수출해서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싸우고 해가지고 전 직원들 혈서를 쓰다시피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국내 시판을 좀 받아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금성전선과 대한전선이 결국 저희 회사를 사기로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팔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됐어요. 그 두 회사가 벌리는 로비가 얼마나 강하고 버티기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금성전선, 대한전선에다 공동으로 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 잔금을 받는 날입니다. 금성전선의 허 회장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회장님하고 고향 친구예요. 어이, 야, 오늘 저 잔금 주는 날인데 돈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말이야, 오늘 준비가 잘 안 되네. 일주일만 연장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회장께서, 그래, 네가 아무리 큰 회사라도 그 돈 만들기 쉽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회장이 나를 얼마나 신임을 했는가 하면요, 그 방 안에서 회장님이 뭐를 하나 꽉 눌리면 그 안에서 대화하는 걸 밖에서 내가 다 듣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삐 눌렸죠. 회장님 왜 그래? 잠시만 나오시죠. 회장님 나오셨어요. 왜 가라노? 회장님 오늘 잔금 받아야 됩니다. 오늘 힘들다는데 일주일 연계달라는데 안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아마 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을 해서 안양 일대가 더 위험해질지 모릅니다. 안양은 상습 침수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비가 쏟아져서 공장을 다 덮어버리면 우리가 다 원상 복구해주고 돌려줘야 됩니다. 알았다. 딱 들어가시더라고. 내가 이거 일주일 연기해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가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생각해보니 말이야, 이 공장을 팔고 나서 잠도 못 자고 말이야, 꿈에도 나타나고 막 늘 마음이 괴롭고 막. 근데 이거 일주일간 더 또 꿈에 나타나고 더 괴로울 생각하니까 막 영 기분이 안 좋네. 막 그러면 오늘 돈이 안 되면 취업 보자. 계약 취소하자. 계약금은 법상 내가 묻기로 안 돼 있나? 계약금 내가 묻고 일 없었던 걸 하자. 그러니까 허 회장이라는 분이 조금 전에 일주일 연기해준다 안 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렬이 되어버렸어요. 허 회장이라는 분이 밖에 이렇게 나와서 저를 딱 쳐다보더니 이 동네 비서실장 한 놈 똑똑한 놈 왔다더니 하고 딱 한마디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밤 9시쯤 돼가지고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다 구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중간 사람 불러가지고 다 이제 잔금 정리하고 다 일을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제 허전한 마음에 회장님하고 저하고 삼천각이라는 곳에 저녁을 먹으러 밤늦게 올라갔는데, 밤늦게 올라와서 술을 한잔 하시고 제가 옆에 있는데
밖에서 두두둑 하니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가 안양 일대를 완전히 침수시켜 버렸습니다. 다리가 다 끊어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런 큰 공을 세우면은, 야, 정말 네 덕분에 엄청나게 이번에 많은 걸 돈을 벌 수 있었고, 큰 난을 피했다, 수고했다, 이러고 금일봉 탁 줄만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하여간 제가 죽을 고생은 했지만,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저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손을 댑니다. 회장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어떤 사람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회장을 찾아와서 그분의 아들이 저희 학교 선배 되는 사람입니다. 너 실장 좀 데려가야 되겠다. 우리 회사가 다 망하게 됐다. 우리 아들한테 맡겨놨더니 안 된다.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너희 실장 그놈만 오면 이게 다 산다고 그런다. 그래 내 저놈을 데려가야 되겠다. 회장이 미쳤나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막 둘이 막 싸웠던가 봐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럼 얼마 후에 회장이 날 부르더라고요. 이 사람아, 내가 말이야 큰 결심을 하나 했어. 내가 자네한테 우리 그룹에 어떤 공적 회사 하나를 네 소유로 내가 앞으로 언젠가 주려고 그래. 네 거로 떼주려고 그래. 그 사장시켜준다는 게 아니고요. 네 거로 떼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이 그룹에서 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내가 어느 날 다 떼줄게. 그 어느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공장을 회사 하나를 내 소유로 떼주겠다 그러더라고. 그럼 오래 가겠습니까? 빠른 시간에 준다면 사람들 막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야 회장님 참 큰 결심하셨네. 그날 저녁에 집에 왔더니 집사람이 여보 회장 부인께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회장 부인이 왜 이랬더니 뭘 이렇게 꺼내서 보이는데 보니까 회장 부인이 종로에 있는 신라 주단이라는 데서 아주 비싼 옷감을 쫙 끊어가지고 이런 탁 가지고 와서 우리 집사람을 주면서 부탁이 있어. 권 실장 회사 못 나가도록 해. 권 실장 회사 못 나가도록 해줘. 그래 부탁을 하더랍니다. 마누라한테. 회장 부인이 우리 마누라한테 와이로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말이 뭔지 압니까? 간 큰 대사 당당한 외교라는 책 속에 한 챕터만 제 인생을 쓰고 나머지 7챕터는 다 주일 대사 일을 하면서 쓴 건데 그 한 챕터의 한 절의 제목이 월급쟁이 참 세네. 월급쟁이 참 세네 하는 제목입니다. 그때 제가 한 말입니다. 저에게 야 월급쟁이 참 세네. 월급쟁이 참 세네. 월급쟁이 더 이상 셀 수 있습니까? 그룹 회장이 회사는 떼서 주겠다 그러고 회장의 부인이 옷감 떠가지고 와서 마누라한테 갖다 바치고 월급쟁이 이상 셀 수 있습니까? 저는 월급쟁이 목숨이 파리 목숨이라는 건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월급쟁이가 회장을 장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장악할 수 있는 거, 이 사람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 할 만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됐던가 봐요. 그러나 제 마음은 늘 허전한 건 있었죠. 학교에서 쫓겨나왔다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은 허전했었죠. 근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작은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나이 33살 때. 대표이사 사장을 제가 맡았었는데,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멋집니까? 운전기사가 탁 운전하는 자가용을 탁 타고요. 한남동에 가서 비싼 좋은 데 가서 술도 먹고 일도 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은 교육자 집안이라 사업 해본 적도 없고 돈도 별로 없는 집안인데 제 대에 와가지고 이제 큰 사장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라디오를 켜보라 그러대요. 그 라디오를 탁 켰더니 지금은 유고입니다. 지금은 유고입니다. 하는 소리만 계속 나와요. 방송에 일체 안 나와요. 다 돌려봐도 지금은 유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아침 새벽입니다. 근데 그 방송을 듣는 순간 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근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왜 끼칠까? 왜 소름 끼칠까? 나하고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탁 머리 떠오르는 게 학교에서 나에게
다시 학교로 돌아오라 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요. 얼마 후에 학교에서 학교로 다시 돌아오라고요. 많은 번뇌에 쌓였죠. 이제 돈 맛도 알고 기업의 맛도 알고 그런데 이제 한국 기업에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돌아오라고. 근데 이 대학은 뭡니까? 제 젊은 날 저희 가장 맑고 깨끗했던 저희 정신세계가 살아있었을 때에 그때 내가 선택했던 곳,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그곳이 대학이란 곳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곳 놓고 막 갈등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대학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다 정리를 하고요. 제가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제일 은행 장부터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섭섭해서 다 손잡고 헤어졌습니다. 다시 대학 교수 생활을 시작을 했죠. 이제는 점잖게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주 민주화 투쟁 사건이 생기면서 81년, 82년 넘어오면서 대학에서 참 이제 드디어 지방대학까지 내려온 겁니다. 지방대학의 위험 분자들을 좀 색출해내라. 제가 또 걸려드는 겁니다. 나가라. 그때는 보안사 시절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시절이죠. 보안사에서 나가라. 근데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제법 돈도 갖고 내려오고 부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도 사고 제가 가지고 온 돈을 아버님께서 자기 가장 믿을 만한 친구한테 맡겨놓으면 그 이자 돈만 가지고 네가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학교에서 나온 월급은 집사람이 생활하는 데 쓰고 이러면 진짜 넉넉한 대학 교수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 했는데 아버지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한테 맡겼던 돈이 그분이 부도를 내고 어디로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돈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한 푼도 없이 돼버려요. 이 신이란 건 가끔 그런 신수를 부리는 겁니까? 얼마나 고생해서 올라가서 벌었던 돈, 만들었던 돈인데 그 돈이 다 날아가 휴지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거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하는 아버지 뭐 돈 내놓으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나가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이중이 겹친 거죠. 그래서 제가 왜 나가라 하느냐. 하여간 나가라. 이유 없다. 나가지 않을 때 당하는 고통 아시죠? 우리 보안사 지하실에 끌려가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아시죠? 대학의 이사장은 저에게 퇴직금을 좀 넉넉하게 줄 테니 나가달라. 지방사립대학에 무슨 힘이 있느냐. 이 두 번째나 이런 게 미안한데 나가달라.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고 고민 끝에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내 아들 세대에게 남겨질 유산으로 내가 왜 대학에 쫓겨났는지 지 애비가 문후에 쫓겨났는지 부정하다 쫓겨났는지 무슨 짓 하다 쫓겨났는지 모르지 않느냐. 이런 일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난 싸워야 되겠다 하고 이제 붙기 시작했더니 보안사도 겁이 났든지 강제 출국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말은 모르지만 일본 책들을 보는 과정 속에 한자가 워낙 많으니까 일본 책은 좀 볼 수 있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반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보안사하고 합의하에 그러면 강제 출국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내가 갈 나라는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제 출국 당하면서 제 혼자 떠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말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일본에 도착해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여관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앉아있는데 일본 생활이 시작된 거죠. 말을 뭐 알아야죠, 우선. 텔레비전을 틀어봐도 무슨 말을 알아야죠. 그때 한국 방송도 안 나올 때고. 아침에 나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 근처 식당에 갑니다. 아침 식사하는 식당을 찾아가지고. 아는 게 라면입니다, 라면. 점심때 가서도 라면. 저녁때 가서도 라면. 라면으로 몇 개 띄고 나니까, 야,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또 어떤 놈이 공갈치더라고요. 라면을 한 달을 먹은 사람이 죽었다고. 스리랑카 학생인데, 스리랑카 학생이 와서 라면 한 달을 먹었는데 죽어버렸다. 그 다음에 아는 게 카레라이스. 오늘은 아침은 라면, 점심은 카레라이스.
그러다가 일본말을 이제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오면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또 이렇게 됐을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제대로 믿고, 그래도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11조도 잘 내고 했는데, 이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나를 믿게 보셨으면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가족들도 보고 싶고요. 그때는 애들이 늘어나가지고, 아이가 아들만 셋이 됐었어요. 아이들도 보고 싶고, 마누라도 보고 싶고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도 보고 싶고, 나를 그 학생들하고 헤어지게 하고, 대학 강단에서 쫓아내고, 나의 가족들과 쫓아내고, 이런 고통을 또 준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니까 전두환이더라고요. 전두환 이놈 새끼, 내 언젠가 한국 돌아가면 니도 대통령 그만두고 내려올 때가 있겠지. 길에서 니 만나면 내가 기삼박이를 한번 때리고 내가 시작할 거야. 이런 소리, 그런 소리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비참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뭐 할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그런데 제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주 대단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우리 R&D 부분에 한국 이제 1인자이시고 성균관대학에 이제 명예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그때 그 형님한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전부 불평투성이죠. 왜 이랬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왜 이런데요?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쭉 했어요. 형이 답장이 왔는데, 나도 모르겠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네. 나도 내 동생에게 왜 일일이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고통이란 고통은 얘한테 다 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고 해도 대답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다. 근데 성경책을 휙 넘겨보니까 딱 한자가 나오네. 이 글을 써서 보낸다 하고 보낸 게예요. 성경 욥기란 데가 있는데 거기 23장 10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살던 욥이란 사람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 딸도 죽고 애도 죽고 양도 3,000마리나 다 죽고, 자기는 문둥병이 걸리고 집은 무너지고, 무너진 집에 기와장을 꺼내가지고 자기 몸을 막 긁으면서 막 하나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하늘이 음성을,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는 말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적어서 형이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너를 단련하여 정금처럼 쓰고자 하노라. 너를 단련하여 정금처럼 쓰고자 하노라. 나를 단련해서 정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정금처럼 쓰기 위해서 지금 이 단련시키려고 이러는 건가? 그런 건가?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가? 요즘 성경책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그걸 제가 글을 잘 쓰는 분에게 액자로 부탁해서 하숙집 액자 방에다 걸어놓고 생활을 합니다. 늘 읽고, 너를 단련하여 정금처럼 쓰고자 하노라. 그거 봅니다. 그래 믿고 살 수밖에 없네. 지금 내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믿고 사는 길밖에 없네 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우선 일본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 박성원 일본부터 이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이오에 하는 식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일본어 공부를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던지요. 제 느낌에도 대학 입시 공부 때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 눈이 닿이는 모든 곳에는 일본어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잘 때 딱 놓으면 천장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다가 며칠 보고 나면 떼가고 따로 떨어붙이고, 치수 칠 때 앞에 거울 앞에도 다 붙어 있습니다. 제일 재미난 거는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이었는데, 화장실 몇 개가 있습니다. 나는 요 화장실만 쓴다 하고 딱 짚고 매일 그 화장실만 들어가서 거기도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한 번 들어갔더니 어떤 일본 놈이 글자 틀렸다고 고쳐놨더라고요. 동그랗게 착 이래가지고 글자 틀린 걸 고쳐놔가지고 옆에다가 일본말로 간발해, 힘내라고 간발해서 놔더라고요. 그렇게 일본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일본어를 그렇게 하면서 한 1년 하고 났더니요, 한국에서 일본어 학과를 졸업하고 석사 과정으로 온 학생들보다 제가 일본말을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젊은 대학 교수를 하다가 온 사람이 있다 이러니까 여기저기서 강연도 이제 초청하기 시작하고, 와서 뭐 합니까? 일본의 국립 스쿠바 대학에
이제 박사 과정에 또 들어가서 공부도 하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일본말 공부를 하고 노래를 얼마나 배웠던지요. 어떤 일본 친구 하나가 나보고 당신의 목소리가 일본의 프랑크 나가이라고 하는 가수 목소리하고 너무나 유사하다. 그 사람 노래를 배워라. 그래서 프랑크 나가이 테이프를 그때는 워크만 시대에 워크만 그걸 넣고 아침마다 그 노래를 배우고 대학 노트에다 가사를 다 써가지고 사전 찾아보면서 노래를 배우고 프랑크 나가이 노래를 몇십 개 외우고 나니까요. 뭐 술집이든 어디든 가면은 내가 일본 노래를 아니까 같이 어울리게 되고요. 아주 편리해지더라고요. 일본말도 더 잘하게 되고 일본말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박사과정에도 들어갔죠. 근데 이 지도교수를 만났는데 이 지도교수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악질을 만난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의 제목이 저 사람 죽게 해주세요. 저 사람 죽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요. 도서관의 자리도요. 자기가 정해줍니다. 여기 앉아서 공부해. 기가 막혀서 내가 그래도 한국에도 나도 젊은 교수였는데 이 사람 너무한 거 아닌가. 왜 여기서 하랍니까 했더니 내 방에서 거기가 보여. 이래. 어떻게 따지고 물어보고 모르면 그것도 모르냐고 말이야. 창피를 주고. 굉장히 힘들기 시작했어요. 일본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까지 저희 일본에 대한 저희 감정은 뭔지 압니까? 철천지 원수의 나라, 가상적국 일본. 이놈의 나라는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가상적국이다. 이걸 밟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 이놈의 나라 한번 아는 거 보고 살면 죽으면 내 소원이 없겠네. 철천지 원수의 나라, 가상적국 일본. 이게 저희 머리를 꽉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일본 한번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 망해야 될 일본이 왜 그렇게 망하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든지요. 1980년 초에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날 때입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 아십니까? 밉죠? 오늘 여기 강연하러 올 때 차 안에서 제가 박찬숙 앵커가 하는 거 전화 인터뷰를 한참 하고 왔어요. 일본에 가는 이런저런 거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쭉 하고 왔는데 참 일본이 미운가 봐요. 그때 저는 더 일본이 미웠었죠. 근데 그 일본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의 기록을 보면 사람이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 할 만큼 가난하고 형편없었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특수 경기를 만나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죠. 물론 그래서 경제도 살아나기 시작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일어납니까? 1945년에 그렇게 완전히 멸망한 나라가 1964년에 불과 19년 후에 세계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도쿄올림픽을 1964년에 열고요. 그로부터 4년 후인 1968년에 독일을 앞질러 국가의 경제 규모가 미국 다음에 세계 제2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일을 앞질러 세계 제2위가 된 게 1968년입니다. 중국에 의해서 그 2위의 지위가 빼앗기고 제3위의 지위로 떨어진 게 2010년입니다. 1968년부터 40몇 년을 세계 제2위의 자리를 지켜온 것이 일본입니다. 특히 68년 이후에 80년 초반은요, 반짝반짝 빛이 난 도대체 빛이 납니다. 어느 날 제가 일본만 욕할 게 아니고 우리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지, 일본은 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지 이걸 찾아봐야 되겠다. 일본의 힘은 어디에 있는지, 일본의 국가 원동력은, 힘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일본 사람은 왜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뢰를 받고 규율에 잘 따르고 협동심이 강하고 왜 일본 사람은 왜 이런지, 일본의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 길거리 앞도 깨끗하지만 길거리 뒤가 더 왜 깨끗한지, 일본 사람이 일을 할 때 왜 저렇게 일을 하는 것인지,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 사이는 왜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왜 데모가 없는 건지, 하여간 일본에 가는 많은 것들을 제가 이제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일본 발전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어쩌면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가는 과정도 일본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 뒤따라갈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면서 처절하게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지구상 이제 최고 악질 같은 나카무라 하치로라는 교수를 만나서 또 죽으라고 하죠. 저의 삶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투성이었습니다. 그 나카무라 하치로라는 사람이 글을 쓰는데요. 한자를, 일본 글하고 한자를 섞어서 초소로 이렇게 막 싹 써내려가요. 일본의 교수도 학생도 아무도 그 사람 글을 못 읽습니다. 유일하게 아는 사람 하나가 출판사의 편집국의 어떤 직원 하나 그 교수의 글을 읽어내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글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교정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옆에 있던 일본 교수들이 놀래가지고, 어이, 콘군. 저거 곤군, 이 글자 알아요? 예.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교수가 쓴 책 전부 다 외우듯이 다 읽고, 그 교수가 쓴 논문 전부 다 읽고, 그 교수가 말하는 거 전부 메모하고 다 하고 났더니, 어느 날 그 글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생각을 해가기 시작을 하고요. 한쪽은 일본의 힘을 발견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한국에서 이제 다 일본에 와서 같이 살기 시작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길을 어느 날 가다가 문득 미친개처럼 한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 말을 이제 한마디 더 해야 돼요. 제가 혼자 일본에 살 때 그 비참함을 뜻하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밤늦게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가는데요. 그날 밤 9시쯤 돼가지고 이제 오늘은 그만하고 밥 먹으러 가자 싶어서 이제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스쿠바 대학은 사람이 다니는 길, 자전거가 다니는 길, 차가 다니는 길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곳입니다, 이건. 그리고 그 길로 가는데 조심 딱 하나 해야 될 건 사람이 다니는 길과 자전거 다니는 길을 잘 구분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날 제가 딴 생각을 하다 아차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다니는 길로 내 자전거가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이 다니는 길로 쭉 가면서 계단이 쫙 이렇게 있는데 이 자전거가 휙 날라버린 거예요. 자전거 날아가지고 떨어졌는데 뭐 자전거 개뿐 저는 뭐 날아가고 가방 다 날아가고 막 허리 어디 다 깨지고 뭐 완전히 나다 났죠. 겨우 정신 차리시 일어나가지고 떨어진 가방 안에 있는 것들 다 주워가지고 가방에다 이렇게 넣고 쫄록쫄록하면서 자전거를 찾아가지고 자전거 앞뒤가 확 휘어졌더라고요. 이 휘어진 걸 바로 하려고 무릎 사이에 그걸 넣고 바로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주먹으로 땅을 치면서 얼마나 울었던지요. 내가 이게 무슨 짓 하고 있나 이게. 내가 대학에서 젊은 대학 교수로 30대 초반의 젊은 교수로 잘 해나가다가 이게 무슨 짓이냐. 여기 와서 얼마나 울었더니 일어났지만 가방 가지고 이제 집까지 걸어옵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상황도 아니고 집에 와서 보니까 소스에 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 꺼내고 계란 후라이 하나 해가지고 일본 키코만 간장 다 뿌려가지고 밥을 이렇게 비벼서 먹으려고요. 막 비비는데 또 눈물이 확 쏟아져요. 이 무슨 짓이냐 도대체 이게. 여러분 눈물이 젖은 밥 먹어봤습니까? 진짜요. 눈물이 그렇게 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슬플 때 눈물은 더 짠 모양이죠. 밥을 한 숟갈 넣었는데 또 눈물이 나오고 또 넣으면 또 나오고요. 정말 기가 막히다. 근데 그런 게 아마 더 저에게 이겨내기를 독촉을 시킨 것 같아요. 견뎌내라. 기왕 이렇게 된 거 이겨내라. 그래서 많은 걸 좀 극복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문득 목류병 환자처럼 혼자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나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이런. 전두환 참 고맙다. 전두환 참 고맙다. 네가 나를 안 쫓아내줬으면은 내가 지방의 사립대학에서 대충 강의하고 대충 살아갔을 텐데 좋아하는 소주나 먹고 회나 먹고 대충 살아갔을 텐데 네가 날 이렇게 쫓아내준 덕분에 내가 공부 많이 했다. 내가 뭐가 진짜가 된 것 같아. 진짜가 된 것 같아. 그런 말을 내가 혼자 씹어리고 있더라고요. 전두환 참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기에 고마운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고 가가지고 장학금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유일하게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도 주는 장학금 하나가 일본 로타리 클럽 장학금입니다. 그걸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로타리 클럽의 장학회 이사가 저를 어떻게 찍었는지 자기 클럽에 와서 돈을 받도록, 로타리 장학생들은 소속 클럽이 정해지고 한 달에 한 번 그 클럽에 나가야 그 클럽에서 돈을 줍니다. 근데 제가 있는 학교 근처에 클럽에 가면 참 좋을 텐데 그 양반이 나를 찍는 바람에 한 2시간 걸립니다. 그까지 가려고 그러면 차를 타고 2시간. 그래 늘 그까지 가서 클럽에 참석하고 돈을 받고 옵니다. 근데 그 의사가 의사인데, 사이토라는 의사인데 참 저한테 잘해줬어요. 어떤 날 우리 집사람들 다 오고 나서 이제 밖에서 빵빵 소리가 나서 이상하다 나가보면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 벤츠에 좋은 먹을 거나 뭘 가득 싣고 와서 집에 내려다 주고 가기도 하고, 그 부인이 소포를 보내왔는데 열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입을 털옷이었는데 자기가 손으로 직접 짰다고. 근데 어떤 목이나 손목이나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는지 자로 잰 듯이 맞아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래기도 하고 많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 집에는 저희들 초대를 하지 않아서 좀 오해를 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우리를 초대를 했습니다. 저와 제 처가 이제 운전 갔습니다. 집에 가서 일본 집들은 조그만합니다. 일본 집들은. 그래서 우주인이 지구를 방문할 때 절대로 가면 안 될 게 일본이다. 그 조그만 집을 보면 지구놈들은 이렇게 사나 이런 오해를 한다. 일본 집을 우사기야 토끼집이라 하는 작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식당에서 만나서 사람 접대하고 선물 주고 끝나고 하는데 그날 그 의사 집을 간 겁니다. 집이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 이런 집도 있나. 들어가서 정원이 하얀 모래를 깔리고 동산이 이리 있고 집이 있습니다. 가서 인사하고 집을 구경시켜줍니다. 그 의사 선생님 방에는 태극기와 일본기가 2개가 걸려있을 만큼 우리 한국을 좋아하는 의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집안이 기름이 잘잘 흘러요. 우리가 온다고 이렇게 기름 걸레로 다 닦았나. 근데 그러기에는 그렇지 않다. 집안에, 온 집안이 기름이 잘잘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고, 이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이제 대담을 하는데, 제 처가 저한테 한마디 합니다. 여보, 한마디 좀 물어보라고. 뭐냐 그랬더니, 마누라 말인즉, 아까부터 지금까지 식사를 할 때나 차를 마실 때나 일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집 바로 옆에 의사 선생님 병원도 있고 간호사도 있을 거고 뭐 다 있을 텐데 아무도 보이지를 않는데 가정부나 파출부를 안 쓸 리는 없고 몇 명 쓰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여러분, 이게 일본의 큰 의사 선생하고 한국의 젊은 대학 교수의 대화의 내용으로 맞습니까, 이게? 그런데 어쩝니까? 한국 남자들 요새 남자들 시키는 대로 다 안 합니까, 우리? 저도 그대로 통역을 했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 사이토라 의사 선생 부인이 히로코라는 여자인데 그 여사의 얼굴에 갑자기 뭔가 실망한 듯한 무슨 이상한 표정이 쓱 지나가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실례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미안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랬는데 이랬더니 그 히로코 여사가 권상 부부하고 지난 지 1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 우리를 잘 모르는가 봐요.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집은 30년 전 자기가 시집 올 때에 자기의 남편의 아버지도 의사였고 그래서 이 집 물려받았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이 동경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개업하지 않았냐 그랬죠. 딸이 작년에 결혼하지 않았나 그랬죠. 이 집 지켜오면서 아들 공부시키고 딸 공부시키고 결혼하고 개업하고 남편 병원 뒷바라지하면서 30년 살아왔다. 그런데 지나온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정부나 파출부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한마디입니다. 그 다음 한마디가 이 권철현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요. 정말 내 평생에 그런 충격은 처음 받았어요. 그때 그 부인이 권상, 나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나는 프로 주부예요. 나는 프로 주부예요. 프로 주부한테 있어서 이 정도는 별일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의 가정주부가 한국의 젊은 대학 교수 앞에 자기를 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프로예요. 프로주부예요. 말은 안 하지만 니들 나라는 참 아마추어들이 다 하냐? 그래서 다 프로들이 와서 애들 공부도 집안일도 다 딴 사람 다 해주냐? 프로주부한테 있어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난 프로야.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제가 아팠던지요. 이래서 우리가 식민지를 당했구나. 한국의 이 젊은 교수가 일본의 가정주부 앞에 나는 프로야 하는 소리를 듣고 망신을 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식민지를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들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2시간 동안 옆에 앉은 전화 말 한마디를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머리에 그게 남는 거예요. 자기가 프로라 그런다. 나는 대학 교수 생활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내가 프로라고 생각해 봤는가? 나는 프로다 하고 한 번이라도 됐는가? 내가 프로가 되자라고 결심을 한 적이 있는가? 그냥 열심히는 살아왔지만 내가 프로라고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 않는가? 그런 반성을 많이 하면서 프로가 되자.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가 되자. 세계 최고의 프로는 못 된다 하더라도 내 나이 또래의 일본의 학자들보다는 내가 뛰어난 내가 프로가 되자. 그 결심이 저를 얼마나 변화를 많이 시켰던지요.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공부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 제출을 6개월 연장하자고. 왜요? 그랬더니 네가 죽을 것 같아요. 너희 건강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너는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면은 창의적인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건강이 나쁘면 창의력이 안 나와서 너희 논문은 앞으로 좋은 게 안 나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야, 박사학위가 생명보다 더 소중해? 한국에서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해야 됩니다. 해서 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당한 첫 번째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후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프로가 되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마음의 충격을 받을 수 있던 건 얼마나 다행입니까? 두 번째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왕정치라고 하는 야구선수 아십니까? 이름 잘 모르시죠? 왕정치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왕정치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계 야구선수인데 이 양반이 이제 자이언트 팀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왕정치는 야구의 명인, 야구의 신, 프로 중의 프로라는 별칭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한국인과 중국인은 무지하게 경멸할 때입니다. 제가 집을 얻는데도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요. 그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를 데리고 다니는데도 집을 안 주려고 해요.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그만큼 한국인과 중국인을 경멸할 때인데 중국계 야구선수인 왕정치에 대해서는 1억 2천만 일본인이 모두 존경하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야구의 신인, 야구를 잘해서 야구의 신이라고는 뭐 불릴 수도 있지만 일본 국민들이 왜 그렇게 존경을 합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홈런을 768개를 때려가지고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에서 문제를 걸었습니다. 일본이 야구장은 좀 좁아서 홈런이 많이 난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매치 메이커들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행크 아론과 왕정치 홈런 야구 시합을 일본에서 한번 하자. 그래서 행크 아론이 일본에 왔어요. 둘이가 홈런 시합을 했습니다. 근데 왕정치가 2개를 작게 때려졌어요. 일본 신문에 아무도 왕정치가 졌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크 아론이 데려온 투수는 홈런 치기에 가장 좋은 공을 던져서 홈런을 쳤고 왕정치가한테 던진 선수는 진짜 시합하듯이 던졌기 때문에 2개의 차이가 났다. 왕정치가 졌다고 할 수 없다. 그 왕정치입니다. 근데 이 왕정치가 은퇴하고 나서 코치도 안 거치고 바로 자기가 있었던 자이언트 팀의 감독으로 바로 가버렸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이 팀이 우승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왕정치가 사퇴를 했습니다. 온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나옵니다. 왜 왕정치는 사퇴하고 말았는가? 이유는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일본의 프로야구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같은 것이다. 돌격했는데 돌격하지 않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돌격을 명령한 대장이 총을 쏴서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야 딴 사람이 다 돌격해 나간다.
그렇게 독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은 것이 일본의 프로야구의 감독인데 왕정치는 그렇지 못하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밤을 새면서 통탄하고 옆에서 그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다시 훈련하고 연습하고 통탄하고 막 뉘우치고 막 하는데 남이 잘못한 것에는 늘 그럴 수도 있어. 잘했어. 폼은 좋았어. 다음에 조금 이러면 더 잘하겠네. 하여간 남은 늘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성품이다. 이런 성품 가지고는 일본 프로야구 감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한자를 딱 적었는데 그 한자를 제가 저희 수첩에다 옮겨 적고 그걸 지금도 저는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이 뭔지 압니까? 왕정치는 자신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인물이다. 자신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고 남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프로야구 감독에는 안 맞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그것만 들어옵니다. 왕정치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한 인물이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했기 때문에 프로 중에 프로가 되고 야구의 명인이 되고 야구의 신이 되고 그 중국계와 한국계를 경멸하는 일본인 1억 2천만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구나. 프로 중에 프로가 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려면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그냥 꽉 들어왔어요. 자신은 나를 돌아보니까요. 내하고 내 마누라 둘이만 봤는데 그건 깨판이더라고요. 나는 나한테 왜 그렇게 간대한지요. 제가 교수 시절에 가방을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 마누라가 잔소리하는 거 교수가 도대체 술 처먹고 가방 잊어버리고 들어오면 어떡하느냐고. 아야, 어쩌다 한 잔 먹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일 찾으면 되잖아. 그 다음날 가방이 안 돌아왔어요. 보라고 교수가 도대체 딴 것도 아니고 가방을 잊으면 거기 당신 강의록 뭐 다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하냐고. 이거 그럴 때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가방도 잊어버리고 뭐도 잊어버릴 때도 있지. 그거 가지고 뭘 그래. 근데 저녁에 또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당신 진짜 이건 안 된다. 어떻게 해서 교수가 가방을 강의록 같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술 먹고 다니느냐. 밤을 꽉 찌르죠. 암따기 울면 집안이 실망한다는데 이 여자가 시끄럽게 떠들고 앉아서 쪼락! 그럼 꽉 찌르. 근데 마누라가 잘못하면요. 마누라가 옷다리에다 좀 태우거나 밥하다가 좀 태우거나 옛날에 그런 시대 아닙니까? 뭐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이거 참 하고 핀잔 주다가 마누라만 핀잔 주면 되는데 마누라 엄마까지 왜 등장을 시킵니까? 아이고 너 엄마한테 이래 배웠나? 그러다가 마누라 눈물 찔찔 흘리면 그 정도 갖고 뭐 울고 뭐 그래? 이러고 했던 생각이 나요. 나는 내 자신한테는 어찌 그리 간대하고 마누라한테는 어찌 그리 엄격했던지요. 이게 거꾸로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일은 땅을 치고 통탄하고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아내가 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어. 늘 잘했잖아. 이번 처음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러고 막 관대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 프로가 되는 건데 그래 진짜가 되는 건데 전화 왔네. 미안합니다. 전화 좀 받아. 마누라 얘기한다고 아마 마누라가 전화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제 거꾸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그런 자세도 바꿔버렸죠. 여러분 저는 일본에서 쫓겨갔지만 많은 걸 잃은 것 같았지만 많은 걸 얻었습니다. 저한테 얼마나 대단한 걸 얻었습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했는데요. 제가 있었던 대학이 전국에서 최고의 운동권에 의해서 장악되어 버린 해방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산실이 다 박살이 날 정도로 학교는 완전히 폐교고 학교의 총장은 행방불명이고 설립자의 동상에 고무줄을 소방 호수를 감아놓고 총장 안 나타나면 이걸 잡아뜨린다고 하고 온 시내 버스에다가 동아대학 총장 이름을 붙여놓고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은 누구, 직업은 누구 막 난장판이었어요. 그런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결국 학생들이 내건 조건이 교수들이 직접 뽑은 교수협의회를 구성해라. 거기에 회장하고 의논을 하겠다. 그래서 교수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교수협의회를 구성했고 그 교수협의회에서 직접 투표를 해서 교수협의회 의장을 뽑았는데 제가 40살이었는데 제가 교수협의회 의장이 되었었습니다.
전국 최초의 민주화 교수협의 의장이 됐던 거예요. 학교가 좀 진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직선 총장이 뽑히고 저는 대학의 기획실장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이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병원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강 이남 제일 큰 병원입니다. 근데 이 병원을 짓고 있었는데 동아대학은 이 병원을 짓다가 망한다고 병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 병원을 짓다가 망한다고. 동아대학 소유의 해운대 극동호텔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하는데 안 돼요. 어느 날 재단 이사장하고 총장이 저를 좀 보자 그러더니 당신이 병원을 지어주는 책임자를 좀 맡아달라. 재단하고 저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하면 될 것 같다. 왜 제가 하면 됩니까? 저는 집을 지을 줄 모릅니다. 병원을 지을 줄 모릅니다. 맡아달라. 할 수 없이 제가 대학의 기획실장 겸 병원건립본부장을 맡아서 병원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갔더니 220명 정도의 건설, 전기 등등 분야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지나고 났더니요, 220명이 820명으로 늘어나면서 주야간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게 상황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제가 악질처럼 일을 했는가 하면요, 저보고 장수할 거라고, 오래 살 거라고 직원들이 왜 이랬더니 현장에 가보시라고. 현장에 갔더니요, 큰 돌이 하나 있고 작은 돌이 하나 있고 몽둥이 하나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직원들이 그걸 가지고 한 번씩 다 때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인부들이. 그게 내라요. 권철현이래. 이 개새끼 죽으라고 때리고 들어간다. 제가 얼마나 악질적으로 했어요. 뭐 하여간 상상이 어릴 정도로 일을 제가 시키고 감독하고 깨부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기적처럼 병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마지막 병원 개원하는 날 8개월 만에 되어버렸는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준공식을 할 때 기자들이 올라와서 이건 사기다. 이럴 리가 없다. 하고 벽을 다 뚫리고 온 조사를 다 했습니다. 준공식을 하는 날 아침에 일찍 현장에서 일을 하던 건설회사, 뭐 전기회사 직원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저보고 가운데로 지나가라고. 그래서 이 새끼들 날 가운데로 가래가지고 발로 차고 두들 펴려고 이것들이 마지막으로 복수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로 안 간다. 나 이쪽으로 간다. 이랬더니 이리로 들어가시라고 막 그래요. 싫다. 내가 왜 니들 사이로 가냐 했더니 저희들 옷 한번 보십시오. 그래요. 그래도 옷이 다 깨끗한 옷 다 빨아입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공장의 그 현장 감독 대표 오더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덕분에 저희들도 병원 지었습니다. 저희들도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 그 가운데로 지나갔더니 박수를 막 쳐주더라고요. 제가 병원 주면서 2번을 들것에 실려 나갔거든요. 그럴 정도로 병원을 지었었습니다. 호텔 하나와 병원 하나를 짓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병원 지은 이야기는 밤을 새워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일을 해냈는지.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병원 경영을 한 2달 하다가 도저히 몸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만두고 중앙도서관장으로, 도서관 관장으로 조금 한직이니까 옮겨가 있었는데 삼성그룹에서 병원을 짓는다고 왔습니다. 병원을 짓기 위해서 시찰하러 좋은 병원들을 시찰하는데 동아대학 병원이 제일 최신에 지은 거고 가장 잘 지었다니까 시찰을 왔어요. 시찰을 다 하고 돌아간 모양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저 도서관장님, 삼성그룹에서 와서 병원을 다 시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 안내 잘했냐? 잘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데? 돌아와서 차를 한잔 마시는 시간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더냐? 혹시 이 병원 지은 총 책임자가 일본 사람이었느냐고 물어보더랍니다. 자기들 왜 물어보냐 했더니 병원을 구석구석 다 돌아보는데 일본 사람 아니면 이렇게 끝 마무리를, 일본 사람이 아니면 이 부분까지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다 완벽하게 돼 있더라. 분명히 이건 일본 사람이 총감독을 했을 거다 하고 자기들끼리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 사람이 총감독했지요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일본 사람은 아니고요, 반쯤 일본 사람 된 사람이 이걸 지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화기를 탁 놓고요. 그 도서관장실 바닥이 세멘트 바닥이었는데 그 세멘트 바닥에 2 무릎을 그냥 떨어지시고 앉아버렸어요. 그때 그 놀라움이에요. 그때 제가 무슨 놀라움을 가졌는가 하면,
이런 병원을 이렇게 지어내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하늘은 나를 대학에서 쫓아내서 기업에 가서 처절하게 기업에 훈련을 시키고 하여간 상상하기 어려운 기업에서 많은 경험과 일을 하게 하고 그 기업에서 그런 경험과 일들을 제대로 다 배우지 못했다면 이 거대한 건물을 짓고 전 세계에서 병원 의료기기를 도입하고 사람을 전부 채용하고 일과 일을 연결시키고 하는 이 방대한 이 일을 어떻게 제가 해냈겠습니까? 그냥 대학 교수로 있었으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나를 그런 데 보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구나. 그리고 또 일본 사람이 총감독 했느냐고 물어보는 대답을 듣게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일본으로 보내서 5년이라는 세월을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 사람이란 것은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일본은 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나라가 되었는지 그런 걸 처절하게 깨닫고 프로 중에 프로가 되자고 결심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던 것이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해내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랬구나. 나를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를 단련하여 정금처럼 쓰고자 하는 말이 그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릎을 꿇어 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겁니까? 저는 시련을 크게 몇 번씩 당했지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겁니까? 그때 배운 일본 말, 아마 재수 없이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일본 말을 배운 것 때문에 그 후에 일본 대사로 가서 그 유창한 일본어가 저한테 크게 도움이 될 줄은 꿈인들 알았습니까? 대사가 일본 말을 잘 모르면 굉장히 힘듭니다. 전화로 해서 중요한 사람 의논하고 싶을 때, 파티 같은 석상에서 잠시 만나서 둘이 구석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남이 몰라야 될 중요한 이야기를 둘이만 할 수 있어야 외교 부분이 풀려나가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했던 일본 말을 배울 수 있게 했고,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 정계, 재계, 언론계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제 양반은 우리나라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에는 신뢰를 가게 해줬고, 그것이 또 일본 대사로 가서 그 빛이 날 줄이야. 시련이 축복이었구나. 제 척이 제일 말 뒤에도 이래서 나는 시련이고 축복을 생각한다. 남은 내 인생이 또 어떤 시련이 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고 갈 따름이다. 시련은 축복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저희 자랑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공천 탈락하고 났을 때에 당한 그 모욕감, 수치감, 경멸감, 분노, 복수감, 3선 의원이나 했는데 4선 의원하고 국가를 경영할 야망을 가지고 있을 때 공천 탈락을 했을 때 저는 어떤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쥐구멍이라 했으면 들어가고 싶었고 나를 그런 직에 몰아넣은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이 얼마나 불탔던지 나갈 수가 없고요. 아이들 보고 창피하고 저희 지지자들 보고 창피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또 결심하게 된 것이 이 시련이 더 큰 축복을 위한 시련일 거다 생각하고 대통령하고 싸우던 걸 중지하고 대통령께서 너는 한국 최고의 일본통 아니냐. 한일 관계가 굉장히 나쁘니까 한일 관계가 지금이 금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아닙니까? 그 50년 동안 한일 관계 나빴던 적이 3번이 있습니다. 한 번이 김대중 납치 사건 때, 한 번이 노무현 정권 말기 때, 그 다음에 지금 일본 아베 정권 때. 근데 그 2번째 나빴을 때 제가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을 제가 갔는데 제 팔자속 안에 일본 대사가 있었겠습니까? 정치 야망 불타고 있던 내가 어떻게 갔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가자.
비행기를 타고 일본 대사로 가면서 제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그랬습니다. 30몇 년 전에도 강제 출국당해서 갔던 일본인데 또 그런 기분으로 가네. 참 하나님이 알겠다. 왜 이렇게 할까? 남자가 태어나서 꿈을 많이 가지는데 대통령이 되자, 장군이 되자, 교수가 되자, 뭐 변호사가 되자, 뭐 작가가 되자, 뭐가 되자 많은 꿈을 가지는데 나도 그 꿈 다 가져봤고 이룬 것도 있고 못 이룬 것도 있지만 한 번도 입에 올려보지 못한 건 외교관이 되고 싶다든지 주일 대사로 가고 싶다든지 이건 입 밖에 올려본 적이 없는데 내가 아는 대사란 건 원효대사나 사명대사나 뭐 서산대사나 그런 사람 알지 주일 대사란 건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글로 가네. 하늘 뜻 아니면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고 갔었습니다. 가서 기가 막힌 일들을요. 나라가 극단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리만 브로더스 통화 위기 때에 극단적으로 어려워서 외환 보유고로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불량국이 될 때에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해서 정부와 정부 차원, 은행과 은행 차원에서는 안 된다. 당신이 권 대사가 일본에 네트워크가 많으니까 300억 달러를 일본이 가지고 있는 300억 달러 우리 쓸 수 있도록 좀 교섭해라. 제가 일주일 만에 그걸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제병합 100년치 되는 해에 조선 왕실 의궤 등 일본이 약탈해간 도서 1205점을 제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반환시켜서 그 공로로 국민훈장도 받았었습니다. 일본의 도쿄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국인 학교가 딱 하나 있는데 학교가 너무 넓고 오래되고 좁아서 지하실에서 공부하고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몇백 명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된 건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20년 동안 못 해온 걸 제가 지하 1층, 지상 4층 체육관으로 기가 막힌 걸 하나 또 만들어냈었습니다. 중학교 해설서에 해설서란 것은 교과서를 만드는 지침서입니다. 일본 정부가 만든 중학교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그게 전에부터 나와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제가 일시 귀국을 한 적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1년 후 2009년에 고등학교, 중학교 해설서가 아니고 고등학교 해설서를 다시 낼 때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던지 그 일본의 발표하는 해설서 속에 독도란 단어가 빠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 영토상의 분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언론이 일본 정부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 점잖은 아사히 신문까지 정부가 독도를 포기했는가? 근데 독도가 빠졌었습니다, 단어가. 그런 경험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2011년에 인류 역사에서 네 번째로 큰 대지진이 터지고 원전이 폭발하고 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 수습하고 돌아오는데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수습할 수 있었을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저를 환송해주는 우리 교민단체들에서도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주시든지 얼마나 감동했는지 더 큰 놀랐던 것이 일본의 천황 부부가 우리 부부를 구호로 초청해서 환송 오찬을 함께 한 겁니다. 이건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역사에 없는 일이죠. 우리는 일왕이라 부릅니다. 중국은 일황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식 용어는 천황입니다. 제가 천황이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은 제 젊은 날 대학에서 쫓겨나서 트레이닝을 받았던 기업에서 그리고 젊은 날 또 쫓겨나서 강제 출국당해서 일본에 가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처절하게 배워내는 그 과정 속에서 제 몸속에 있던 잠재인 능력들이 나왔던 것이 아니겠는가. 일본을 그만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그만한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됐던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련은 곧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이런저런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걸 만나게 될 때 잘 이겨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일본에 그 유학 생활을 할 때에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 한 분하고 친해졌습니다. 미국인인데 늘 불평이 한자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한자가.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고 목사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한자를 좀 쉽게 빨리 외우도록 기도 좀 해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더니 아무리 기도해도 한자는 빨리 안 된다고.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안 되는 이유는 한자는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동양의 사상을 음양오행설 천인지설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이 글자를 빨리 배워야 된다. 그래서 어려울 거다 하고 쭉 설명해 준 적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어느 날 오더니 당신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 왜요? 이랬더니 위기란 글자를 쓰더라고요. 위기. 위기란 한문을 딱 쓰더니 이 위기란 것이 영어로는 크라이시스지만 영어의 크라이시스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당신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위기의 위자는 위험의 위자인 것 같다. 위기가 왔는데 이걸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고 남한테 네가 해결하라고 책임을 넘기고 막 이러면 진짜 dangerous, 위험에 빠뜨려버리는 것 같다. 근데 그 위험이 왔을 때 이게 어떻게 왔을까? 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내한테 주어진 힘과 지혜 모든 걸 동원해서 이겨내자. 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이걸 이겨내자 하고 쫙 정면에서 돌파하면 그때 그것은 기회, 찬스가 되는 것 같다. 혹시 동양의 말에는 위험과 기회란 말이 섞여서 위기가 된 것 같다. 처음 알았다 이래요. 저도 처음 들었지 그 사람한테. 근데 처음 들어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이제 알았냐. 돌아와서 제가 어느 잡지 건두서에 위기란 단어를 그 선교사가 해준 말을 가지고 위기란 단어를 해설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시련, 큰 시련 만나게 되고 작은 위기, 큰 위기 만나게 될 때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남에게 전가하지 마시고 정면에서 그걸 쳐다보면서 이겨내시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찬스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보잘것없는 경험담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이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프로 중에 프로가 되는 것만큼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경기도가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좋은 자세로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